네, 꾸준함이란 참 어렵죠. 여의도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이분입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데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PCB 기판이 오늘 좀 조정폭이 커요. 왜 그렇죠? 네, 한 4%대 조정들이 나오고 있죠. PCB 기판은 사실 굉장히 올해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 분야고요. 또 2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 때문에 최근 한 달 정도로 보면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고 외국인들도 선호한 주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급등한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길게 봤을 때 성장에 기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요? 블록딜 폭탄에 의해서 지금 6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 초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한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는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항상 삼성전자의 실적들을 관찰해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실적 자체의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랑 더 민감하냐면은 반도체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나 반도체 벤더들과 그 분기 단위로 정하는 고정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이게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고정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고정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정도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삼성전자 반등의 트리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고정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언제쯤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보다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팔 때보다는 살 때에 가깝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디램 가격인가요? 반도체 가격의 턴어라운드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공급 쪽의 차질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공급 쪽에서 일부러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서버 디램을 중심으로 반도체의 수요는 탄탄한 상황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익성 위주로 반도체의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좋은 것 대비해서 공급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물량을 줄여서 수급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올려받겠다라는 욕구들이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확해지는 시점 정도가 반등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점을 좀 꼽자면 몇 월쯤이 좀 가능성이 높을까요? 3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분기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주가가 보통 반도체 고정가의 반등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 1분기 말에서 2분기를 넘어가는 정도에는 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이 약간 매수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밴드 전망 좀 해볼까요? 4월 달 우리 코스피 밴드 전망이 상하복 하단 폭이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상단을 지금보다는 상승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상단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연초 이후에 조정받기 시작한 시점이 한 3천 정도에서 조정이 시작됐었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악재들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이전 전고점 3,300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3,000 정도는 목표치를 삼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4월 달 일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를 코스피의 일단 반등 목표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의 반등 목표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트리거는 역시 외국인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립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몇 가지가 하나는
밸류에이션상 한국 주식이 많이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전 세계 지수 이런 거 기준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한 70% 정도를 보통 하는, 그러니까 30% 정도 할인받는 게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 할인받아서 6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수출 경쟁력이 한국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실적은 좋을 거로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싸져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주식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강력할 것이냐. 과거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한 20조에서 30조씩 주식을 샀을 때처럼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2, 30조씩 살려면은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은 연준이 돈을 풀고 있는 중에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이제 돈을 조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되 좀 타깃을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 주식들을 좀 선별적으로 잡아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외국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들어올 때 제일 선호했던 것들은 반도체였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성과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의 러브콜과 결부돼서 저희가 외환시장을 보는데 달러 환율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엔원 환율 아닙니까? 그렇죠. 엔원 환율이 세 자릿대로 내려간 게 2017년 이후니까 한 6년 만이죠. 예, 그렇죠. 최근 엔원 환율이 990원대로 최저치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엔원 환율이 내려온다는 그 얘기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 대비해서 열위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좋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점점 그 시간이 갈수록 일본과의 경합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조금씩 적어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과거 대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특히 경합성이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합성이 중요한 업종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이런 경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약해 보면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인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를 항상 샀었다라는 얘기고 최근 일본 간의 그 경합 관계가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주는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럼 대응 전략 좀 알아볼까요? 현재 순환매 장세인데 그럼 무엇보다 큰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몇 가지 테마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4월 달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상해가 봉쇄령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4월까지 밀파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퍼즐들이 맞춰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을 완전히 잠재우는 단계까지는 못 나간 상황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션은 삼성자를 중심으로 조금 길게 보고 담아놓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포지션들은 여전히 이런 빠른 순환매들이 4월까지 계속 지속될 걸 가능해서 대비해서 좀 길목을 지키는 여러 가지 좀 씨를 뿌려두는 전략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가 종료돼 가는 과정에서 엔데믹 전환, 거기에 따른 수혜 분야라던가요. 아니면 5월 달에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할 걸 앞두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 변화들이 수혜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분야들이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 거냐 이런 전략들을 미리 예상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씨를 뿌려두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주식들은 올랐으니까 팔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조정하는 것들이 4월 달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월 달에 포트폴리오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죠. 아까 연구원님이 주목하셨던 관심 업종, 그렇다면 4월 달은 어떤 겁니까? 네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크로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엔데믹 전환과 관련해서
내수 소비들이 좀 부양될 수 있고 특히 또 해외여행 같은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유통이라던가 의류라던가 이렇게 내수 소비랑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엔터라던가 아니면 여행이라던가 이런 해외여행과 관련되는 엔데믹 관련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정책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건설과 원전 산업 같은 경우 신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야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거에 따라서 뭐 소부장 중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들 오히려 그러면 일본에서의 소재 수입이 용이해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제품 가격을 인상해 놓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질 때 이익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주식들 정유라던가 음식료 이런 주식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건이 1분기에 우리 시장을 종합해 보면 사실 대형주가 참 부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2분기를 앞두고서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는 거를 가르는 거에 제일 중요한 수급 요인은 외국인이죠. 보통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장세는 우리가 얘기하기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밀어올릴 때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제한적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처럼 2, 30조씩 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인즉슨 대형주 중에서도 선별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도 좋아질 거고 가격도 지금보다는 반등할 기대들이 올라올 거고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마찬가지 대형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목석가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실적 위주의 접근을 사이즈보다는 실적 위주의 퀄리티 위주의 접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이즈보다는 실적 중심에 그러니까 퀄리티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역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간밤에는 미국의 30년물과 5년물 금리가 한 2006년 만에 한 16년 만에 역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인데 어떠세요? 전략가 입장에서 이럴 때 항상 여쭤보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네. 또 그게 뭐하더라도 어느 것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느냐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성장주가 좋아지는 국면이랑 가치주가 좋아지는 국면을 조금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성장주가 좋아지는 국면은 성장하는 회사들의 수가 적어질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죠. 반대로 가치주가 좋아지는 시기는 이제 그 싼 주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성장 실적을 못 내던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주 중에서 낙폭과대 주식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고 최근에 그런 걸 타서 뭐 인터넷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들이 올라가는 건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경기가 둔화될까요? 침체로 빠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여전히 연준은 지금 경제는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은 그런 불안감이 좀 큰 상황이지만 주식 시장은 그런 긴축 전망 하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부분 아직까지도 경기가 좋아한 게 지속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라는 생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 가치주 중에서도 여전히 실적 전망이 견조한 데들은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장주로 쏠릴 만한 단계는 아닌데 하지만 전적으로 성장주를 도외시하고 가치주를 올인해야 되는 상황은 또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벨 전략으로 양쪽을 동시에 들고 가되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뚜렷 분명해진다면 그럴수록 점점 성장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바벨 전략을 가져가되 점차 성장주에 대한 무게중심을 옮겨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기 둔화는 미국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였던 게 신흥시장국,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이런 경기들은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특히 한국의 국채 10년물이 3%를 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는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가 보통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수다,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수출이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이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열심히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수출 전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수요가 양호한 상황이고 선진국한테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환율이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가치 중에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 여전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글로벌 경제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은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더 예민하게 반응한 주식이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재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거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국 경제는 한국의 수출 지표가 중요하니까 매월 말과 초에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좀 해볼까요? 사실 전쟁 일으킨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쯤 되면 이제 휴전, 봉합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터키에서 또 5차 그 평화회담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율할 것들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리고 4차 회담까지 그렇게까지 이견을 많이 못 좁혔기 때문에 여전히 과연 5차라고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요,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돈바스 지역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협상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중립국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뭐 탈나치화 정도의 요구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게 고위 측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선이 계속 교착 상황에서 러시아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협상이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는 정도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정치적인 주식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제가 뭐 정말 잘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은 이 부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관점을 보면요, 주식시장은 점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둔감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교전이 발생하는 식으로 재차 확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재진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지속된다라는 게 주식시장을 또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 지금 전략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발 사태는 사실 전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 시장이 상당 부분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실물경제 여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는 부분이 전쟁이 끝나느냐보다도 사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원유, 천연가스의 수요가 과잉돼 있는 쇼티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은 분명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걱정거리가 맞고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사태가 확전이 되지 않는 거는 일단은 좋은 일인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을 더 끌어내리느냐는 제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물러나는 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점령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것들이 좀 향후에 리스크가 이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높아졌던 리스크가 경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재조정을 빠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좀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파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휴전 아니면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서방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사실 그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의 전환이거든요. 예. 에너지 가격 기구에서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러시아산 우랄유 300만 배럴이 이제 나오지 않게 생겼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오펙 회원들은 또 그렇다고 공급을 줄이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략 위축을 방지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 정도일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얘기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뭐 한 100만 배럴씩 더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셰일 개발을 더 강하게 추진을 해서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더 늘림으로써 에너지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펙에서 산유량 증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우디를 설득해서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잘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연착륙이 가능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100 넘어가 있는 수준에서 꽤 지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도 셰일을 더 뽑아내는 방향이 아주 많이 진행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그쪽에서 물러나고 있지는 않고요. 핵 협상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 또 오펙 플러스 회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1분기에 수많은 악재들을 뒤로하고 2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셰일가스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